행정법 최신 판례 설명할 테니까 헌법만 강의 듣는 사람들은 나가셔도 돼요.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외형직이나 뭐 있죠. 이런 특수식렬은 나가서 공부하고 계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양이 안 돼요. 중요한 것들만 뽑아왔기 때문에 지금 시간도 얼마 안 남아서 그다음에 행정법은 바로 판례가 이게 반영되는 경우가 너무 적어서 중요한 것만 딱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작년 말까지 판례는 저 2월 달에 강의를 해줬으니까 그거는 2월 달에 강의해서 그 주로 그때 강의를 안 해줬던 거 위주로 진행됩니다. 1월 달 판례 잡아보시면 자 비영린 사단법인과 외무부 장관이 과세관청에게 물어봤어요. 지방세가 면세되느냐 우리 법인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어요. 공적 견해 표명이냐 그렇다. 그럼 매우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법인 이름을 가지고. 우리 법인이 예? 비영리 법인인데 이거 가능하냐. 그러니까 가능하다라고 내무부 장관이 말을 해줬죠. 그것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뭐는 안 되죠? 추상적으로 물어보고 일반적으로 답변했을 때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안 된다.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우리 법인 이름을 써가지고 우리 법인, 갑법인, 우리 면세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공적 견해 표명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금을 부과하면 신뢰보 위반이 생기죠. 두 번째, 납세자가 자유무역 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입 신고 시 또는 그 사후에 협정 관세 세율을 신청하여 그러면 좀 세금이 떨어지나 봐 관세가요. 세관장이 형적 심사만 수리한 것을 두고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는지 여부 그렇지 않다. 세관장이 형적 심사만 수리한 걸 두고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없다 그렇지. 그럼 두고 봐야 된다 그렇지.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과 관련돼서 사업 시행자 지정과 협약 체결은 재량이겠죠. 딱 봐도 행정계획 재량이겠죠. 그 다음에 4번. 법에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자, 법에는 자, 비등기 임원이 위반행위 직접 관여를 하면은 과징금이 나온단 말이죠. 직접 관여하면 비등기 임원이 고임원이 근데 그래서 과징금을 가중했으나 뭐의 문제예요? 위에서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비등기 임원의 실적 지위가 일반 직원과 일반 직원 순이었다. 위에 제일 위에 보면 고위 임원이라고 돼 있죠. 제일 위에 첫째 줄에 보면 고위 임원이어야 되는데 고위 임원이 아니라 일반 직원이었다는 걸 사실 알고 보니 실적 지위가 일반 직원 마찬가지라든지 직접 관여해야 되는데 간접 관여했단 말이죠. 요건이 뭐예요? 제일 위에 위에 첫째 줄 제일 위에 직접 관여죠. 직접 관여인데 위에서 세 번째 줄에 뭐라고 했어요? 간접 관여. 그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죠. 과징금 부과 요건이 뭐예요? 고위 임원이 직접 관여한 부당행위를 하면은 과징금이 나온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고위 임원이 뭐 영향가가 없는 애였다는 거야. 고위 임원이 아니었다는 거야. 비등기 임원이 고위 임원이 아니고 일반 직원에 불과했고 또는 간접 관여했다라면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죠.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했다라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 요건이 충족이 안 됐으니까. 그다음 5번. 국적법 5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법무장관의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 없이 귀화 처분해야 되느냐. 그렇죠. 요건은 충족해야만 귀화가의 재량이 생기는 거야.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귀화가 해줄 수 없죠. 요건 재량설이 있다 없다? 없다. 효과 재량설만 있는 거야. 행정적 요건의 재량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야. 그 요건 재량설이야. 요건이 충족되면 지금 효과에 대한 재량이 있다는 거예요. 요건이 충족됐다면 요건이 충족됐다. 그러면 귀화가 재량이 있는 거죠. 귀화가 효과 재량설이 있죠. 그래서 요건 재량설이 있으면 안 돼요. 법치 행정이 아니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요건과 관련돼서는 재량이 없죠. 요건이 충족이 안 된 거죠? 요건이 충족이 안 된 거죠? 그럼 재량이 있으니까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100% 불어죠. 뭐죠? 100% 불어야.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귀화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재량이라는 것은. 요건이 충족되면 귀화를 해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고 요건이 충족이 안 되면 100% 불어야. 그렇기 때문에 재량권 행사에서 귀화를 할 수 있어요? 못하지. 무조건 귀화 불허 처분해야지. 그 얘기입니다. 6번째, 공항 개발 사업의 실시 계획의 승인권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경우 의제가 되는 범위, 미리 협의한 경우 해놨어. 자, A법이 있고 B법이 있는데 이거 인허가 의제죠. 허가하면 B법상에 인허가가 의제된다.
근데 이게 뭐 허가사항이 여러 가지란 말이지. 이거는 A 관청이 B 관청과 협의를 했어. 협의를 했어.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는 인허가 의제되는데 협의 안 한 사항들이 있단 말이지. 협의를 안 했어 이거는. 그러면 2, 3번은 인허가 의제되느냐 안 된다는 거겠죠. 안 된다. 그래서 황량계 허가할 때 허가를 신청할 때 A 관청한테만 허가를 신청하죠. B 관청한테 허가를 신청할 필요 없죠. 근데 양자는 뭐가 필요하죠? 협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배우죠. 협의가 필요하다. A 관청과 B 관청, 주무관청과 인허가 의제 관련된 관청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협의를 한 것이 있고 안 한 게 있다라면 협의한 사항에 한해서만 인허가가 의제된다. 협의한 사항에 한해서만 인허가가 의제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두 번째 줄 강조체 공항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관계행정청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해서만 승인청을 할 때 인허가가 의제됩니다. 협의한 사항에 한해서만. 자, 7번.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판례가 나왔는데 1, 2심 법원이 계속 지금 헷갈리고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도 헷갈리겠죠. 2심 법원에 지금 판례가 깨지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작년에도 이 판례가 있었어요. 2월달 판례 때도 설명을 해줬는데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랑 이게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죠. 자, A법이 있고 B법이 있단 말이죠. B법이 있어. 자, B 관청에서 이게 동의를 안 했다든지 이게 안 된다. 부동의했단 말이죠. 그래서 A 관청에서 거부했단 말이죠. 그럼 황량기는 뭐에 대해서 다투야 한다? 이걸 다투지 이걸 다툴 수 없다. 그렇죠? 이건 소외대상이 안 되죠? 이건 소외대상이 안 된다. 이건 소외대상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이건 부동이나 이게 거부됐을 때 얘기입니다. 부동이나 거부됐을 때. 자, 그럼 이번 잡아. A법 있고 B법 있단 말이죠. 이번 A법은 거부된 게 아니라 허가가 됐어요. B법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의제가 돼. 의제가 돼. 허가받은 의제가 된다. 허가받은 의제가 돼. 근데 이건 허가받은 의제가 안 돼. 부분 허가라고 했죠. 판례상 부분 허가라는. 근데 이때는 이것만 다투어야 되냐? 이것도 다툴 수 있느냐? 의제된 허가 부분, 의제된 허가 부분, 인허가 부분. 인허가 부분도 독립적인 처분이냐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그렇죠? 이거는 헷갈리면 큰일 난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고등법원에서도 이거에 각하해버렸어요. 고등법원에서도 각하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이 논리로 본 거예요. 이 논리로. 이제까지 얘기했던 게 말이야. B관청의 어떤 이런 동의라든 이런 게 안 되는 거 아니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존 논리에 따라 이렇게 이거를 처분성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답을 했어요. 고등법원은.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 자체도 하나의 허가다. 이 자체도 허가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거랑 독립된 처분을 봐야 된다. 따라서 이 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의제된 허가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다. 2월달 판례 때 강의할 때도 이게 있었잖아. 이거죠. 뭐 산업단지와 관련된 무슨 사업 허가와 그 다음에 이거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된 게 이겠죠. 그러면 산지 전용 허가만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라는 그 판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봐보세요. 7번. 자, 잘 봐보세요. 7번 제목부터 보세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 하자에 있어서 이해관계 위법성을 다투려 할 때 취소를 구할 대상, 의제된 인허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나왔는데 의제된 게 지구단위 계획결정이에요. 이게 지구단위 도시관리계획에 있는 지구단위 계획결정이 지구단위로. 여기는 재개발 지구다. 여기 이제 저 신림 6동인가 저쪽 시장 쪽 저기는 재개발 지구로 되겠단 말이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결정 여기는 재개발 지구 아니죠. 그럼 지구단위 계획결정이 있단 말이죠. 이것만 따로 다툴 수 있느냐?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사업을 승인해주고 왜 일부 지역만 이게 지구단위 계획결정이 돼서 이게는 재건축이 되고 우리 다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결정 이만큼은 지구단위 계획결정이 재개발 지역이 돼. 근데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결정이 포함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재개발이 잘 안 돼. 이제 주택권 사업 승인은 이만큼 해준 거예요. 아파트 단지 이렇게 들어가. 아파트 단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구단위 계획 결정에 따라 아파트 재건축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는 거야.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는. 여기는 안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주택가 사업 계획 승인 이만큼 해주고 지구단위 결정 이만큼 되면 어떻게 하냐. 다시 해줘라. 그래서 이분을 취소하고 다시 해줘라. 라고 하는데 이걸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냐?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봤다. 독립적으로 다툴 수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안 좋아? 조합에서? 조합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나면 짜증나? 이걸 취소하고 싶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나는 좋은 거야. 지금 재개발 해야 한다니까, 재개발. 우리 조합은 재개발 들어갈 거 아니야. 이건 좋죠? 근데 문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거야. 왜? 지구단위 결정이랑 모순되는 거나 안 맞거나 그런 거야. 이게 부합하지 않는 거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나온 부분이랑 지구단위 결정이 안 맞는 거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난 취소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거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은 오케이야, 나는 좋아. 근데 지구단위 결정이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만 다툴 수 있느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의 취소만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가 예를 들면 모순된다. 따라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으니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만 취소해달라. 라고 해서 제목 다시 봐보세요. 제목 중심해야 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차원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하자에 있어서 이해관계 위법성을 다투고자 할 경우 취소를 구할 대상은 뭐다? 가로치고 의제된 인허가다. 및 의제된 인허가의 주택건설 사업 승인에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그렇지. 그래야만 말이 되는 거지. 항고소송이 독립적으로 돼야만 다툴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쓰냐면 아래 세 번째 줄. 이 페이지.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 부분 인허가라는 거야. 여기서 이제 이 B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허가나 인가가 다 의제되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지구단위 계획 결정만, 예를 들면 지구단위 계획 결정만 의제된단 말이죠. 그래서 부분 인허가의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법적 수단으로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수 있고, 행정청에 예를 들면 철회가 허용될 수도 있다면 이러한 직권 철회 취소 철회가 가능하다. 직권 취소. 이거는 직권 취소 가능하다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 결정. 그게 아마 행정청에서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취소해 줬어야겠죠. 철회나. 취소 철회해주면 이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원활히 이루어졌는데 이게 진짜 그대로 있다 보니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이 진행이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독립적으로 따로 다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직권 취소와 철회가 가능하다라면 모두 가능하다. 쟁송 취소도 가능하다. 제일 밑에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권 취소 철회가 가능하다라면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 취소도 가능하다. 제일 밑에. 뒤에 가시면 따라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차원에 대한 의제된 인허가 위법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승인 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 위법성을 다투고 하는 이해관계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이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보니 답답하지. 왜? 이걸 따내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데 노력도 엄청 하고 그럼 우리 뭐 물거품 만들자는 거야? 이 사람들은 이제 주택건설 사업계획은 추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조합은. 그때는 뭐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지구단위 계획 결정 문제된단 말이죠.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과 별도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내 생각에 제일 중요한 판례로 봐요. 최근에 나온 중요한 판례라고 봐요. 제일. 근데 이제 여러분들 2월 달에 판례 때 강의했던 그 판례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취지였어, 이거랑 같은 취지였기 때문에 지금 고등법원이 계속 실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대법원에 올라와서 계속 깨지고 있는 게 이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거 아까 알고 있는데 이거로 자꾸 생각하는 거야. 이거랑 다르다는 거죠. 거부 사건과 다르다. 이거 허가 나온 사건으로 생각해. 허가나 승인이 나온 사건이야. 이건 거부된 사건이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다 거부된 사건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던 이건 안 된다는 건 다 거부된 사건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근데 이건 허가된 사건이고 승인된 사건이고 그때 그로서 의제가 돼버린 거죠. 그 의제된 이게 있죠. 이것도 하나의 처분을 본 거예요. 독립적인 처분을 본 거다. 인허가 의제된 부분, 의제된 인허가 부분도 독립적인 처분이다. 독립적인 처분이다. 그래서 직권 취소나 철회 가능한 거 아니야, 행정청에서. 이것만 직권 취소 철회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랑 관계없이 행정청이. 그렇다면 쟁송 취소도 가능한 거지. 뭐 이런 논리죠. 자, 구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8번. 인허가 의제에서 이게 B법의 의견 절차를 안 거쳐야 되죠. 그죠? 절차 집중효죠? 실체 집중효가 아니라 절차는 생략된다. B법상의 절차는 생략된다. B법상의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생략된다. 이건 많이 나왔던 거고 이미 여러분. 자, 재밌는 것도 하나 나왔죠. 9번. 도로관리청이 도로 조명 허가를 하면서 특별 사용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조명 면적 부분에 포함했다. 내가 원하는 이 도로 중에 이만큼이야. 그래 한 달에 100만 원이라 가정해 보세요. 근데 필요도 없는 거 맞죠? 이만큼까지 조명 허가를 해줘가지고 100만 원이 추가돼.
이게 이제 특허 아니? 도로조명 허가니까. 이게 특별히 사용할 목적이 없어. 오히려 일반인만 사용해. 이거는 일반인만. 우리 내 사업 목적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만큼만 해주면 충분한데 여기까지 조명 허가를 해준 거야. 이만큼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이냐? 그렇지. 이 법이지. 도로관리청이 강조체 도로조명 사용을 하면서 특별사용은 특별 허가가 필요하죠. 특허가 필요하죠. 특별사용이 필요가 없는 부분을 조명 장치 및 조명료 포함시켜서 특별 허가를 해줬던 거예요. 조명 허가를 해줬던 거예요. 그랬을 때 아래서 세 번째 줄 도로관리청이 도로조명 허가 중 특별사용이 필요가 없는 부분을 소급적으로 직권 취소했다라면 조명료 중 취소된 분의 조명료에 해당하는 조명료를 반환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직권 취소를 해요. 이 부분을 행정처에 직권 취소해. 그러면 여기서 100만 원 내가 냈던 거 있잖아 매달.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줘야지. 이걸 반환해줘야 한다. 조명료를 반환해야 한다. 조명료를 반환해야 한다. 그때는. 그 다음 10번째. 도로조명 부가처분에 취소하기에 흠이 있는 경우 제목 잘 봐보세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도로조명 부가처분에 취소성이 제기된 이후에 소가 제기된 이후에 도로관리청이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흠을 보완하여 새로운 부가처분을 할 수 있느냐. 감액처분을 할 수 있는 소송 도중에. 이게 하자치유라면 안 되죠. 하자치유는 쟁송 제기 전까지만 되는 거니까 하자치유라면 안 되는데 감액처분은 하자치유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자치유는 처분이 변경돼야 안 돼요. 여기서 봐봐.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잖아. 그렇지? 하자치유.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죠? 그럼 이유만 제시하면 하자치유잖아. 처분이 바뀌어 안 바뀌어? 하자치유는 안 바뀌지. 하자치유는 이거 처분이 바뀌는 게 아니야. 하자치유는 뭐만 바뀌는 거야? 이런 절차상 하자만 보완해서 보완할 뿐이지 처분 자체는 그대로인 거야. 하자치유는. 근데 이건 하자치유가 아니라면 5천만 원 조명료 부과. 3천원으로 감액. 3천원 2천만 원 감액. 이건 하자치유가 아니라 처분의 변경인 거예요. 그래서 행정 22조도 뭐가 있어요? 처분 변경이라는 소의 변경이죠. 처분 변경으로 인해서 소가 변경돼야 안 돼요? 되죠. 이거는 소송 도중에도 가능해요? 가능하지. 소송 중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 중인 얘기인 거야. 22조. 행정소송법 22조는 소가 제기된 다음에 처분이 변경된 거야. 아니? 생각해봐. 소가 제기된 다음에 처분이 변경된 거지. 응? 그렇기 때문에 소가 제기된 다음에도 처분은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이건 뭐가 아니라는 거야? 하자치유가 아니다. 이 판례에서도 계속 설명하는 게 이게 소의 변경에 대한 얘기다. 22조. 뭐가 아니다? 하자치유와 관련된 게 아니라는 거였죠. 위에서 내용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응? 한편 흠 있는 행정의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뿐더러 흠의 치유, 하자의 치유는 성립 당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행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며 행정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사후에 흠이 원인이 되는 적법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흠 있는 부분에 대한 조명료를 감액하는 처분은 뭐가 아니다? 당초 자체 처분의 일부 취소하는 변경 처분에 해당하지 실제로는 종래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은 흠의 치유와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변경 처분은 흠의 치유와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일단 가능하다 그랬죠. 소 제기 이후에도 가능하다. 아래 두 번째 줄. 소 취소성이 제기된 이후에도 허용될 수 있다. 하자치유는 쟁송이 제기되면 하자치유 안 되죠. 하자치유는 쟁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안 된다고 알죠? 근데 이건 하자치유라는 거예요. 하자치유는 뭐라고 해? 처분이 그대로 있어야 돼. 처분 자체는 안 변해. 행정이 자체는 안 변하고 절장 하자만 보완되는 건데 이거는 감액 처분은 하자치유가 아니야. 처분의 변경이야. 처분의 변경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쟁송 이후에도 가능하다. 소송 중에도 가능하다. 다시 제목으로 가보세요. 10번째. 제목. 도로조명 부가처분에 대한 취소사에 해당하는 흠이 있어. 취소사가 있어. 그때 정료 부가처분에 취소성이 제기됐죠? 소가 제기됐죠? 그 이후에 도로관리청이 당초 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5천만 원 흠을 보완하여 새로운 부가처분하거나 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정료를 감액하는 2천만 원 감액하는 이런 내용의 처분할 수 있어요? 소 도중에? 그렇다. 원칙 적극. 그래서 뭐랑 구별된다? 하자치와 구별된다. 하자치와 다르다. 하자치와 다르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내겠지. 출제자들이 장난을 치면 이게 하자치에 해당하니까 안 된다. 되죠. 되죠. 우리 이렇게도 배웠잖아. 직권 취소는 어느 때도 불가정이 발생해도 기각제기를 있어도
소송 중이라도 기각 판결이 있어서 기판력이 발생한 다음에도 뭐가 가능하다? 직권 취소나 이게 직권 취소한 거예요.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소송 도중에 직권 취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판력이 발생한 다음에도 직권 취소 가능한데 쟁송 취소 달리 직권 취소는 불가정이 발생해도 직권 취소, 심판 도중에도 소송 도중에도 끝난 다음에도 직권 취소는 가능하다. 그래서 소송 도중에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야. 5천만 원 직권 취소하고 새로운 3천만 원 처분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처분이 변경되죠. 그러면 소종률을 22조에 따라 변경해라. 소종률을 22조에 따라 변경하는 거예요. 15번째, 수사관이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당한 사람이 공판 절차에서 유죄 확정판하고 수사관들이 직권남용 강금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의 결정을 받은 경우 재심 절차에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국가를 상대로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원인한 손해배상을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가 있었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고문을 받아서 허위 자백했어. 그래가지고 유죄 판결 받았어. 유죄 판결 받았어. 그다음에 재심을 청구했어. 그다음에 무죄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언제냐? 70년대 사건이란 말이야. 우리 헌재 판례 얘기랑 똑같단 말이죠. 야, 불법행위는 한 달이 몇 년이야? 70년 1월 1일이야. 고문당했단 말이죠. 그때로부터 3년, 5년 계산하면 지났지. 지금 2019년이야.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에 장애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70년 1월 1일 내 고문당해서 이제 유죄를 인정한 그 시점부터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 계산해 이때로부터 5년 계산하면 골치 아프다 그렇죠. 그때로부터 계산하지 말아라. 국가배상에서.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기대할 수 없는 장애사가 있었다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이때부터 기산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16번째. 몇 번? 12번 안 했네. 나 딴쪽하게 어떻게 말하지. 11번 안 했던 거지. 한짝 넘어갔죠. 국세본안 제척기한이 지난 후 부가처분은 무효다. 똑같은 소멸시효 비슷하죠. 소멸시효 완성되면 과세처분 무효죠. 제척기한이 도과되면 무효다. 명예 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문서해야 되느냐? 그렇다. 문서를 한다. 문서를 하면 위법이죠? 위법에서 옛날 무효등 판결도 있었잖아. 소방서 사건이 있었죠. 무효. 그 다음에 13번째. 자, 이행강제금은 소송이 뭐죠? 항고소송이죠. 이행강제 항고소송. 그러나 옛날에 뭐였어요? 비송사건 절차법이었죠. 우리 배울 때 뭐는 하나 남아있다. 아직도 농지법은 여전히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남아있다. 라고 배운단 말이죠. 여전히 농지법은. 그래서 농지법은 항고소로 가요? 행정소송법상에? 아니다. 비송사건 절차로 간다. 항고소로 갈 수 없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일반적으로 항고소로 가지만 다만 개별 법률에 농지법에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을 따르지 않는다. 행정소에 따라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1번 얘기죠. 그 두 번째 얘기는 이행강제를 부과하면서 재결정에 행정시효를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이 있다고 잘못 안내했다 하더라도 행정법원에 항고소송 재판 관할권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농지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한 행정청에서 잘못 말한 거예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행정법원에 가세요. 잘못 알렸다 하더라도 행정법원에 관할권이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4번째, 우리가 이제 과징금은 위법이면 전부 취소죠. 엄청 기출만치 많죠? 과징금 위법은 전부 취소. 일부 취소가 나왔습니다. 판례가 변경된 거 아닙니다. 판례가 변경된 걸로 체크하면 안 돼. 여기서는 황랑기가 불법행위를 다양하게 저지른 거야. A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 불법, 1억. B 불법행위로 또 1억. C 불법행위로 2억. 그래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야. 등등등. 그래서 한꺼번에 과징금을 때렸다면 한꺼번에 과징금. 그래서 이제 이기라 가정해봐. 4억이라 가정해봐. A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1억. B에 대한 그 불법행위 과징금 1억. C 불법행위로 얻은 이 과징금 2억. 그래서 이제 과징금이 4억이 나왔단 말이죠. 이때는 이거는 위법이야. 이거는 위법이 아니야. 그럼 뭐만 취소해야 돼요? 1억만 취소가 맞다는 거야. 전부 취소가 아니라. 옛날 판례랑 모순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여러 가지 과징금이 있었을 때 여러 개의 불법행위로. 자, 14번의 제목을 잘 봐보세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해서 외형성 하나의 과징금을 때렸지만 실제 여러 개의 위반행위, A법, B법, C법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 위법하고 1억 부분은 소송상 그 일부 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 다행히도.
그랬을 때 이런 걸 전제로 해서 그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소해야 되느냐? 그렇다. 이런 것. 그 기존 판례가 모순되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 하에서는 일부 취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았죠? 그 기존 판례가 모순되는 건 아니에요. 기존 판례 입장은 그대로 유지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부분만 취소해야 한다. 조심해야겠죠? 과징금 위법 전부 취소로 100%다 봐봐 안 돼. 조심해야 돼. 혹시라도 이렇게 설명이 돼 있으면 부분 취소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번째. 아까 지금은 그냥 가야지. 70년 1월 1일 고문당했죠? 그래서 이제 자백을 했죠? 그래서 유죄가 나왔죠? 그 다음에 오늘 드디어 저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어. 근데 이게 국가배상법으로 따면 3년 5년, 민법에 따면 3년 10년이야. 어이씨, 지난 지 오래됐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기간을 계산 안 해주든지 소멸시효 문제죠. 그다음 16번째. 자, 이제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뭐죠? 이전 가액으로 이제 보상하는 게 원칙이죠. 토지는 그 물건 가격인데 토지 외에 나머지 부분, 건물, 임목 이런 것들은 이전하는 이전비를 보상해 주죠. 다만 세 가지의 경우는 물건 가격이죠. 하나는 이전이 불가능하다든지, 두 번째 배보다 배꼽이 크다든지, 이전비가 그 물건 가격보다 훨씬 비싸다든지, 이전비가 더 세. 세 번째는 그 해당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해당 사업자가 취득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물건 가격으로 보상하죠. 물건 가격으로 보상하는데, 자, 이랬을 때 이전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 가격을 보상했단 말이죠. 이전 비용은 이제 1억이야. 물건 가격은 5천만 원이야. 이때 사업 시행자가 지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자에 대한 철거 인도를 요구할 수는 없고 단지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제거할 권한이 있다. 그렇죠. 당연하죠.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이제 돌을 쌓아놨어요. 내 땅에. 그 돌을 만든데, 근데 이 돌을 엄청 큰 돌이야. 이전하는 데는 1억이야. 근데 돌 가격이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5천만 원. 그래서 물건 가격으로 5천만 원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전비를 부담하라는 거, 황당기한테. 내가 사업을 했어. 니네가 사업했지. 원래 돌은 내가 싸는 건 맞지만 니네가 도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나한테 옮겨달라면서 니네도 그 돈이 비싸고 5천만 원 넣은 좀 이전비. 그럼 나는 마이너스 5천만 원 주고 이전하는 거야? 그러면 돌 가격 합치면 1억 날리는 거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사업 시행자가 이전을 해야 한다. 돌의 소유자가 아니라, 돌의 소유자는 황당기가 아니라 당연히 사업 시행자가 네 비용으로 해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단지 사업 시행자의 비용으로 이를 직접 제거할 권한과 부담이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누가 아니라? 소유자인 황당기가 아니라. 17번. 물건 권리 등의 손실보상 산정 기준이나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이 없는 경우 유치 적용한다 했죠. 우리 보상할 때 유치 적용서를 취하는 판례가 있었죠. 공유지 매립과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돼서 그런 적이 있었죠. 수산화협동조합 그 공판장 사건 알죠? 간접 손실할 때 그때 유치 적용했죠. 공유수면 매립법에는 보상 규정이 없었죠. 공유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었죠. 유치 적용했죠. 마찬가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에게 직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통보했단 말이죠. 이게 처분성 인정되느냐? 자, 황남기가 어제까지는 회사를 다녔어요. 근데 오늘 이제 사직서가 이제 수리돼서 오늘부터 이제 회사원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 백수야. 또는 자영업을 하든지 치킨 가게를 열었어. 또는 백수야. 그러면 법에 의해서 당연히 법에 의해서 당연히 직장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직장 가입자가 아니니까. 백수인데 무슨 직장 가입자야. 그럼 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근데 통보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 백수 되셨군요. 그래서 10일 후에 날라왔어. 그러면 이제 직장 가입자 자격은 상실하셨습니다. 이제는 지역 가입자니까 이렇게 가서 안내를 보냈단 말이죠. 처분성이 없단 말이죠. 똑같아요. 60세죠? 자, 60세가 되면 당연 퇴직하죠? 당연 퇴직 통보가 처분성이 있어요? 없지. 그거 똑같은 거야. 법에 있는 것을 알려준 것에 불과한 거다. 이것은. 근데 19번과 20번은 달라. 이걸 통해서 비로소 권리가 영향을 받는 거란 말이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요구받은 제품을 수요기한에 납품했는데 조달청의 계약형 점검 결과 일부 제품의 규격과 다른 단위로 물품 계약 추가 특수조건의 규정에 따라 갑회사에 대해서 6개월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 정지를 했단 말이죠. 처분이냐? 그렇다. 이것 때문에 이제 나라장터라는 홈페이지에 우리 물건 광고 같은 거 못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판매를 못 해. 그렇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에 영향을 받죠. 재산권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권리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처분성 인정된다. 20번을 보면은 중소기업들만 이제 입찰 참가할 수 있단 말이죠. 중소기업들만 입찰 참가, 중소기업. 대기업은 안 돼, 대기업은 안 돼. 중소기업끼리 입찰 경쟁해라. 예? 그래서 입찰을 조달청에서 중소기업 것만 사주는 거야. 대기업 건 안 사준다. 대기업. 저도 똑같은 상품 더 싸게 해줄 수 있는데 입찰에 들어오고 싶어. 못 들어와, 법에서. 헌재 합판이었죠. 근데 어떻게 했죠? 그 당시에? 헌재 판례에서. C가 중소기업 하나 만들어. 중소기업 하나 만들어, 중소기업. 하나 슬쩍 만들어, 그렇죠. 그리고 애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이제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법에서 들어올 수 없도록 돼 있죠, 이거? 그래서 헌재가 합판이었죠. 이게 들어왔단 말이죠. 들어오자 어떻게 했어요? 가배사에 대해서 줄쳐진 내용 20번.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 참여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물량 배정을 중지하겠다. 니네들. 제한기업에 해당한다. 니네들. CD 니네들 또 이게 반칙 쓰냐, 반칙? 중소기업만 들어오라니까 말이야. 이렇게 들어온 거 다 한다. 그럼 너희들 물량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배정을 중지하겠다. 너희들은 D기업 안 해주겠다. 그렇죠? 물량 배정 안 해주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처분서 인정돼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D기업이 배정받았던 원래 물량을 나중에 납품할 수 없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권리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21번. 자, 당사자가 다시 신청하고 행정기를 다시 거절하는 경우 새로운 처분이죠. 이런 새로운 처분이기 때문에 항고성이 대상이 되죠. 이건 판례가 많고. 22번. 재밌는 얘기 나왔죠.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부에 불가능한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원상회부 불가능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 내가 기억하기는 최초 판례 같아. 우리 이제 헌재 판례에서 권리복이 있죠. 권리복에서 주관적 권리구제,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는 도움이 안 되더라도 동정행위 반복 위험성이 있거나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면 객관적 이익을 인정하겠다. 이런 판례 기억나죠? 헌재 판례 엄청 많죠? 권리복 쪽에. 그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어. 아직 똑같지는 않아요. 잘 보면. 자, 원상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동일한 소송 당사 사이에 그 행정처와 동일한 사이로 입법 판정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 헌재 판례 그 권리복할 때 용어잖아. 반복될 위험이 있어서 처분의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 문제에 대해서 헌법이라 안 하죠. 헌재는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라는데 얘네들은 법률적으로 해명할 필요성이 있을 때 원상회복 불가능하더라도 소익을 인정하겠다. 어우, 충격적이다. 이걸 읽어내는 생각은 발견만 하면 바로 출제할 것 같은데, 출제자면. 근데 5월달 판례라서 행정법 교수들이 이거를 발견을 바로 할지는 잘 모르겠다. 이거 발견만 하면 무조건 내는 거야. 와, 이거 충격이야, 나도. 깜짝 놀라는 벌레죠. 이게 이제 주간소송 아니? 주간소송? 항고소송과 당사는 주간소송이죠. 그래서 소를 제기한 자의 소이익에 도움이 되느냐만 심리가 왔다면 이제까지는. 그런데 소를 제기한 자의 소이익에 도움이 그 사건에 세서는 안 돼. 그 사건은 안 돼, 그렇죠? 근데 나중에 또 반복될 위험이 있다, 그렇죠?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 이걸 전제로 깔았죠. 근데 헌재는 이걸 이제 깔지 않아요. 헌재는 동일한 소송 당사자라는 얘기를 안 해, 그냥 그죠? 그냥 반복 위험성이 있거나 동정의 반복 위험성이 있거나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으면 그냥 심판할 얘기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걸 깔았어. 동일한 소송 당사자 사이에. 그러니까 원고 피고 간에 앞으로 또 이 황랑계약 동작부 총장 이 사이에 그 행정적 동일한 사이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서 위법성 확인 내지 있거나가 아니네. 있어서 위법성 확인 내지 불분명한 법률 문제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법성 확보와 사법 통제, 국민의 권리 구제 측면에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우리 헌법소원에서 권리보호기에서 했던 얘기랑 유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주관적 소송과는 잘 안 맞죠, 그렇죠? 객관적 측면이잖아요, 객관적. 객관적인 법제도 유지 차원에서 하겠다는 건데 소익을 다소 확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게 이제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에 있어서 서신 검열 같은 경우 처분성 인정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소익을 부정해 왔단 말이죠. 그럼 헌재가 바로 알아. 그래, 바로 알아. 옛날에 서신 검열 처분성이 막 권력적 사실인 게 처분성 인정하더라도 소익 인정 안 하면 우리는
주관적 권리 도움이 안 되죠. 똑같지 뭐. 근데 헌법적 소유 있잖아. 해명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권리보호 인정하겠다. 이래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대법원이 뺏기는 거예요, 사건을. 중요 사건들이 뺏기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우리도 딱 이 사건에서는 이제 이미 물 건너갔죠. 원상회복 가능성이 없죠. 원상회복 가능성이 없다. 원상회복 가능성이 없다. 그럼 옛날에 그냥 소익이 없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또 반복할 수 있다. 또 볼 수 있잖아. 이 사람이 이제 지금 교도소에 있어가지고 말이야. 이번 소신검열 오늘 있었지만 앞으로 그냥 2달 후에도 또 소신검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또 교도소 안 가. 이게 청구인인 그죠? 수용자인 황당기간에 또는 미교성 황당기간에 또 이런 일이 또 반복할 수 있잖아. 그럼 법적으로 분쟁을 해결해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익을 인정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죠? 보충성이 안 돼 버리네. 만약 이런 사건이 나오면 이게 상당한 심각한 문제라는 게 지금 이래 가지고 있잖아요. 헌법성이 가능한 사건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사실. 소익이 없다는 이유로. 판례를 보면 소익이 없다고 해서 각하될 염려가 있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해당해서 바로 헌법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헌재 판례가 엄청 많아요, 보충성 요건에서.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슬그머니 이렇게 조금 인정했던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인정하는 판례가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쟁점이라는 거예요. 그때 나 같으면 바로 출제를 하는데 잘 모르겠다 그랬죠. 교수들이 5월달 판례니까 아직 공부가 안 돼가지고 어리버리해서 안 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거 이제 논문 쓴 사람 엄청 많아 이 부분은. 논문 엄청 많이 쓴 거예요. 항고성과 헌법성 관계는 논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어요. 행정법 학자든 헌법 학자든 엄청나게 쓴 거라서 이게 자기가 논문 쓴 거란 말이에요, 주제가. 이거 뭐야 이거 나온다 그렇죠. 발견이 된다라면. 근데 5월달 판례라서 지금 그건 잘 모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8월 달에 아니면 10월 달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혹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보인 경우라면 소송 당사자 사이에 행정처럼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이 반복됨이 있어 위법성 문제가 법적으로 해명할 될 필요가 있을 경우 소익을 인정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죠. 귀하 신청을 불허했는데 품행 미단정이야. 처분할 당시는 처분이 품행이 미단정하다. 그래서 국조법에 따라 불허했단 말이죠. 그래서 소가 제기됐어요. 소가 제기됐는데 이것을 품행 미단정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너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게 있다. 이게 품행 미단정이라는 거야. 이게 사유가 동일하냐? 동일한 것으로 봤어요. 품행 미단정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뭐였던 거예요? 너 옛날에 기소유예 받은 적이 있구나. 그래서 그 사유가 그 사유다. 라고 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라고 해서 추가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추가할 수 있다. 추가할 수 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에서 이제 그거 알죠? 이거는 이제 공익사업법 그 제수기한 달라진 거 아시죠? 30일, 60일, 90일. 달라진 거 알죠? 옛날에 30일, 30일이었죠. 그리고 60일이었죠. 거쳐올 때 30, 30. 안 거쳐오면 60이었죠. 근데 지금은 30, 60, 안 거쳐오면 90. 공익사업법 알죠? 공익사업법. 이의신청, 그 다음에 이의제결 거쳐서 옛날에 30, 30, 안 거치면 60이었죠. 옛날에. 지금은 30, 60, 안 거치면 90. 다시죠. 프린트로도 많이 나눠줬으니까 그 법정 하나는 최소한 기억을 하시고 변경된 거니까 하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라서 혹시 모르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행정법 그 법조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만약이라도 6월달 법이라든지 이때 뭐 좀 바뀌는 거라든지 한번 다시 체크해서 만약에 필요하면은 프린트로 나눠주든지 카페에 올려줄 테니까 바뀐 게 있다라면 또 추가로 보완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